네, 선생님이 올려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이죠. 남북 통일 정책. 선생님이 진도 직접 나가지 않았지만, 선생님 대신에 오셨던 선생님이 진도 나간 부분인데, 시험 문제 출제하니까,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보다는 그냥 배려로 올려드립니다. 그래도 통일 정책에 대한 기본 내용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영상 보기 전에 본인들이 직접 이 교과서 보고 빈칸 채우고 듣는 걸 추천합니다.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보는 거랑 읽지 않고 보는 거랑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을 보게 되면 이 통일정책 이어서 쭉 진도 나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시험 정책이건 뭐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의 대립 내용도 볼 것이고 평화를 위한 노력도 볼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립이 지속되다. 일단 우리가 해방 이후에 45년 8월 15일 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 수립은 48년 8월 15일이거든요. 이 3년 동안 딱 3년 동안 통일된 정부를 구성하려고 했죠. 통일 정부를 구성하려 했으나 냉전으로 인해 되지 않죠. 통일 정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우리는 분단을 했죠.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어서 9월 9일 날 북한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죠. 그러고 나서 1950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6월 25일 날 북한이 쳐들어오죠. 우리는 6.25라고 하는 한국전쟁을 겪게 됩니다. 한국전쟁 이후의 이야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국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무력 통일을 주장합니다. 끝까지 싸우자. 북한과 대화할 상대가 아니다를 이용했고요. 사실 이승만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있고 자신의 정적이 있으면 정치적인 적을 의미해요. 정적이 있으면 정적을 북한과 관련이 있다라고 엮어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권력 독재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냥 저 상대방 편이다라고 치부하면서 그를 씌워버리는 빨갱이 취급을 해버리는, 그래서 자신의 정적을 많이 지우는 역할로 활용했고요. 그래서 이승만은 무력 통일을 주장합니다. 근데 1960년이 되죠. 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승만에 의해 눌려 있었던 그 통일 관련된 주장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평화통일 운동이 활발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50년의 전쟁 난 게 60년, 10년이 지났고 그 대통령, 이걸 이용하는 대통령인 이승만이 하야했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산 가족이 당장 많았고 이 당시에는 이산 가족이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통일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추진됩니다. 남북 학생회담이 추진되면서 다양한 통일 방안이 제시돼요. 남북 연방제론, 그리고 중립화 통일론. 둘 다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통합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통일할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쳐 나가면서 주장합니다. 연방제, 우리 미국과 같이 연방제로 가자는 주장도 있었고, 우리 중립화해서 통일하자, 외세의 간섭 없이. 그 당시엔 미국이랑 소련이겠죠. 외세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우리끼리 진행하자, 중립하면서 진행하자라는 이야기가 전개되었었고요. 장면 내각에서는 4.19 혁명 이후에 장면 내각이 들어섰는데, 장면 내각에서는 선경제건설 후 통일정책을 주장합니다. 박정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선건설 후 통일정책을 펴게 됩니다. 제1의 국시로 박정희는 반공을 주장하는데요. 선생님이 한자를 썼는데 한자로 이어서 쓰고
한글로 쓸게요. 반공. 여기서의 공은 공산주의 할 때 공자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를 국시로 삼았거든요. 박정희 정부는. 그러니까 조금 박정희 정부 처음엔 북한을 좀 이용하는 정책을 펴게 되죠. 북한 또한 마찬가지예요. 대남 혁명 전략인데요. 무장 간첩을 난파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북한과 남한이 북은 남한을 이용하고 남은 북을 이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의 이용은 북한은 김일성이 자기의 정적을 숙청하는 데 이용했고요. 남한은 박정희가 똑같이 자신의 정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서로를 이용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통일의 3대 원칙 선언하다인데요. 북한과 남한은 서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전 세계의 정세가 바뀌는데요.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요. 일단 닉슨 독트린이 발표됩니다. 냉전이 완화되는데요. 이거는 독트린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네이버에도 꼭 쳐보세요. 뭔가의 그 대통령의 지침 이런 식으로 정치할 거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의미하고요.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이름이에요. 닉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우리 이제는 이런 식으로 통치할 거야 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닉슨 독트린인데요. 닉슨 독트린은 뭐냐면 아시아에서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맥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원래는 냉전의 시작은 트루먼 독트린이었어요. 트루먼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저 빨갱이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와 끝까지 싸울 거야.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게 트루먼 독트린이었다면 이러면서 미국이 한국 전쟁에도 참전하고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하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쉽게 이지하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지하게 승리하지 못하죠. 미국이 성공하지 못하는 전쟁이잖아요. 베트남 전쟁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되게 국제적으로도 되게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 큰 나라가 베트남을 공격하는 게 맞냐부터 해서 그런 식으로 전쟁하는 게 맞냐,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계속 죽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에서는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하지 않겠다. 아시아 너네 마음대로 너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지침을 발표하게 되면서 냉전 자체가 완화됩니다. 미국은 그래서 막 이제 중국이랑도 막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를 이용했던 박정희는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렇다면 북한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직접적으로 군사를 개입 안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랑 잘 지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남한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삼선 개헌 이후에 민주화 요구가 엄청 많아지거든요. 삼선 개헌을 꼭 보면 옆에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는 대통령 두 번까지밖에 못 하는데 박정희가 더 하고 싶어서 나 한 번만 더 하겠다. 나 한 번만 더 경제성장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고 해서 헌법을 바꿔서 본인이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그게 삼선 개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삼선 연임 허용 이런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요지로 개헌하게 돼서 박정희는 헌법을 고치고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박정희 반대파를 좀 민주화에 대해서 되게 억압하게 됐고 사람들이 되게 민주화를 많이 요구하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북한은 군사 도발이 실패하고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도 남한도 뭔가의 국제적인 정세가 이 닉슨 독트린에 따라서 국제적인 정세도 바뀌고 북한도 남한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관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남북 적십자 회담인데요. 이산가족 만남을 목표로 실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이거 별표 꼭 쳐놓으세요. 7.4 남북 공동성명. 1972년의 일이고요. 이때 당시의 대통령은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이겠죠. 각 대통령 시기인데 박정희가 직접 간 건 아니고요. 박정희가 이제 자신의 부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와 북한 대표가 공동으로 만나서 발표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통일에 대한 3대 원칙을 만들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 써놓으세요. 통일의 3대 원칙을 정합니다. 우리 통일할 때 이렇게 하자. 첫 번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접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자주적인 통일. 통일은 상대를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평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은 통일의 3대 원칙입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사실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정희하고 김일성이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정희는 우리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 우리 북한이랑 통일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헌법을 바꿀 수 있게 하자를 하기 위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요. 김일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한이랑 잘 지내려면 우리 헌법을 바꿔야 한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헌법을 바꾸려고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통일할 때 자주적으로 하자, 평화적으로 하자,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을 만들어내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박정희가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개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개헌이 사실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 평화적인 무드를 위해서 개헌해야 한다고 이야기해놓고 결국은 본인의 독재를 위한 개헌이었어요. 핵심은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메이지 유신할 때 그 유신입니다. 새롭게 하는 헌법. 그러면서 남한만의 민주주의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요. 김일성이. 그래서 자신의 독재를 이용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북한과 남한이 서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화해 분위기를 만들면서 마치 되게 통일할 것 같은 분위기를 싹 풍기고 이산가족 만날 수 있게 풍기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헌법을 바꾸는 거죠. 근데 헌법의 핵심 내용은 유신헌법. 유신헌법은 대통령을 왕으로라고 하는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대통령의 권한을 굉장히 많이 주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 헌법, 김일성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법으로 만들게 됩니다. 진짜 이용만 하고 끝나거든요. 진짜 대화가 중단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4 남북 공동성명의 의의는요, 남과 북이, 여기서 이 3대 원칙을 만들고 사실 제대로 흐지부지 되지 않지만, 다음번에 만날 땐 이 3대 원칙을 기본으로 깔고 대화를 논해요. 다음에 역시, 제대로 되지 않지만, 그 다음에도 지금 만들었던 이 통일의 3대 원칙은 항상 재확인합니다. 이건 선생님이 수업 뒷부분에 조금 더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남북 간이 좀 차이가 생깁니다. 남한 같은 경우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남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요. 90년대 전후로 북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됩니다. 중국도 좀 흔들리게 되고 소련은 아예 해체되고 말죠. 그러면서 남과 북이 서로가 더 친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오게 된 거죠. 남한의 민주화와
북한의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면서 소련이 해체되고 소련 국가들이 다 하나하나 독립하고 소련이 정말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생기면서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됩니다. 원래는 유엔 나라에 남한만 가입되어 있었어요. 북한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남한이 탈퇴하고 동시에 가입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합니다. 여기 이 선생님이 이걸 제시하지 않았는데 남북 기본 합의서 제시한 대통령은 노태우입니다. 노태우식입니다. 그 당시에 노태우라고 하는 대통령이 대통령 때 남과 북이 이제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게 되는데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결의의 뜻에 따라 이거는 아까 위에서 말한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의 3대 원칙. 이 3대 원칙은 뭐였죠? 위에서 말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죠. 이걸 재확인하고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거 별표 쳐놓고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노력을 침략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되게 남과 북이 서로 되게 통일과 관련해서 되게 친해지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아까 위에 말했듯이 남한의 민주화도 있고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도 있고 미국과 중국이 외교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핑퐁 외교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인정하고 중국도 미국을 인정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는 그런 맥락을 반영하면서 우리 남과 북도 서로 기본 합의서를 만들고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하던 시기인데요.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핵을 이용하자라고 하는 비핵화 공동선언도 실시하지만 북한이 바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면서 좀 또 흐지부지 되고 말긴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노태우 다음에 이제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 정부인데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 흔히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햇볕 정책이 추진됩니다. 이 햇볕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한테 우리가 좀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현대그룹의 회장 정주영이라고 하는 회장이 원래 이북 사람입니다. 이북 출신의 현대 회장 정주영이 소 한 마리를 끌고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정주영은 자기가 소 한 마리를 아버지한테 훔쳐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이걸 이제 미안하다고 소떼를 가득 실어서 2,000마리가 아니 몇천 마리를 이제 북한이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소떼를 방북하고 그때 이제 트럭도 막 현대니까 트럭에다가 소 실어가지고 막 보내게 되고요. 금강산을 관광하면서 북한과 우리가 되게 정말 기존에 있었던 그냥 그 화해 분위기를 넘어서 엄청 관계를 개선하게 되고요. 최초로 남북의 대표가 만나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6.15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북한 대표는 김정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DJ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이 서로 만나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통일 문제를 주인인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3대 원칙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면서 이산가족을 만든다와 같은 문제로 선언을 하게 되고요. 남과 북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를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펼치면서 철도를 연결하려고 하거나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개성공단, 스포츠 교류,
유적 발굴 협력과 같은 화해 협력 정책을 이어나가게 되고요.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 더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4남북 공동 정상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통령 노무현과 북한의 대표인 김정일이 만나게 되죠. 이제 민주당 정부의 김대중에 이어서 노무현이 북한 대표를 만나서 선언을 채택합니다. 다만 이제 노무현과 반대되는 정당인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 핵과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비판하고 북한과 관계가 좀 틀어지게 되고요. 그 와중에 금강산의 관광객이었던 우리나라 관광객이 피살당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연평도 사건이 있으면서 남과 북이 관계가 굉장히 틀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대표를 만나지 않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정당인 이어진 박근혜 정부도 대북 강경 정책을 굉장히 유지하고요. 유엔 대북 제재로 개성공업이 폐쇄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역시나 이명박과 박근혜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정당이 같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을 포기하면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펴게 되면서 북한과 관계가 좀 좋지 않게 흘러가서 통일 정책은 나타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정당인 문재인은 그 노무현 정부를 이어간다는 그 김대중, 노무현 을 잇는 듯한 정책을 펴게 되고요. 이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교류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뭐 남북 아이스하키 팀을 만든다거나 올림픽을 이렇게 정치 그 분위기에 굉장히 협력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서 남북 한반도 평화의 번영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할 것 같아요. 2018년에 4.27 판문점 선언을 합의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과 북한 대표인 지금은 김정은이죠. 은이 만나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지금은 또 좋지 않죠. 왜냐면 문재인과 정당이 다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이 윤 대통령은 앞에서 말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그 기조를 조금 잇는 듯한 문재인의 평화 정책에 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북한과의 관계는 좋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는 되게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당이 바뀌면서 평화 통일과 관련된 정책이 왔다 갔다는 하죠. 하지만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게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그다음에 1992년인가 91년인가 선생님 잠깐만요. 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도가 91년이죠. 죄송합니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어서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 14 남북 공동선언, 그다음에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7.4 남북 공동성명, 대통령 박정희였죠. 기본합의서 노태우, 6.15 김대중, 14 노무현, 판문점 선언 문재인. 이 대통령들이 정치적으로 되게 비슷하냐,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냐?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완전 반대죠, 반대. 박정희와 이제 노태우는 좀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정당과의 문제는 아니고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남과 북이 달라질 때도 있고 우리나라 정권에 따라서 달라질 때도 있고 평화
북한을 이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평화적인 무드를 만드는 대통령도 있고, 북한의 핵 포기를 이제 종용하면서, 이거는 꼭 핵 포기는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북한과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도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다양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남과 북과의 관계에서 저는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러한 선언들이 있는데 이 선언들은 사실 이렇게 선언을 합의를 보고 합의가 깨지더라도 다음번에 남과 북이 만날 땐 이 전 합의된 내용을 가져다가 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남한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양하겠죠.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양하겠죠. 하지만 남과 북이 서로 입장 차이를 듣고 이거는 포기할 수 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맞춰 나가야 할 부분이 되게 많은데 한 번 합의한 내용은 다음번에 만날 땐 관계가 다시 안 좋았다가 다시 만나더라도 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기에 덧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이고. 그러니까 박정희 때 7.4 남북 공동성명 자기들이 독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때 만들었던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통일의 3대 원칙은 기본합의서에도 공동선언들에서도 다 재확인합니다. 그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노태우 때 한 남북 기본합의서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했지만 이 이후의 선언들에서는 기본합의서의 내용들을 논의합니다. 김대중이 했던 남북 공동선언 역시나 이후의 관계가 남과 북이 어떻게 됐든 노무현 때 공동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이 판문점 선언할 때는 노무현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과 관계가 굉장히 마치 전쟁을 할 것처럼 크게 싸우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고 욕했지만 판문점 선언을 할 때는 기존의 선언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때의 논의를 이어서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무의미한 건 아니라고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 속에서 남과 북이 만나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은 여러분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한번 풀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했던 무슨 정부에 대해 알아볼까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어요. 그러면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는 북방 외교를 추진해서 공산권 국가와 외교 관계를 추진했어요. 그 다음에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이뤄냈어요. 옆에 갑니다. 이 성명이 발표된 시기 남과 북 사이의 대화가 트지기 시작하고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이 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중앙정보부장은 자주평화 통일 원칙과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거는 어느 시기냐면 대통령 누구예요? 박정희 시기죠. 이게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이거는 7.4 남북 공동성명 한 다음에 유신헌법을 공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다인 거죠. 유신헌법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남한은 유신헌법,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겁니다. 합의서를 채택한 연도. 합의서 언제냐? 남북 고위급 합의서. 남북한 UN 동시가입과 EA은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겠죠. 기본 합의서는 6.29 이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6.29 이후. 그러니까 6.29라고 하면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후. 이게 1987이거든요. 87 이후에. 6.15는 2000년입니다. 그래서 사이에 얘는 91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있었네요. 23년 9월 모의평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네요. 옆에 보면 정부에 있었던 일, UN 총회에서 남북한 UN 동시가입이죠. 그러면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의 일 기본합의서죠.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이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내용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내용들입니다. 근데 각 이 선언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정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이 프린트 내용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30분 정도 됐네요. 설명이 부족하거나 어려우면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